자, 다음 챕터 넘어가서 우리 신생물 얘기해 봅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암에서 얘기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암제 쓰는 거, 방사선요법 사용하는 거, 이거 두 가지 제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할게요. 암의 등급 결정은 진단 초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대표적인 병기 결정 방법 TNM 분류체계, TNM 분류체계 예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출제된 바 있어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미줄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TNM의 분류체계는 암의 단계를 임상적 병기를 바탕으로 나타내는 분류법입니다. 암 진행 정도는 1기부터 4기까지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를 암의 임상적 병기라고 하는데 T는 뭐고 N이 뭐고 M은 뭐고 T는 튜머의 약자죠. 그래서 암세포의 세포 침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N은요. 노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림프절 얘기하는 겁니다. 림프절의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M은요. 메타시스, 뭐? 전이, 타장기로의 전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류해 주셔야 되는데 TX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발견되지 않았어. T0은요? 종양의 증거가 없어. 원발성 종양의 증거가 없어. TIS는 상피세포 내암을 의미하고 T1부터 T4까지가 있습니다. 자, 얘는요. 종양의 크기와 침투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숫자의 크기가 클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죠. N0, 림프절에 질병의 증거가 없다. 아, 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T1, T2인데 뒤에 A가 붙어 있습니다. 분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국소 림프절에서 질병을 확인할 수 있고 전이가 의심되지 않은 경우 N, 1, 2, 3인데 뒤에 B가 있어요. 얘는 국소 림프절에서 질병을 확인할 수 있고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N, X, 국소 림프절을 임상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자, MX는요. 전이 사정할 수가 없어. M0, 원거리 전이의 증거가 없어. 아, 0은 증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 M1, M2, M3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멀리 있는 림프절을 포함해서 숙주의 전이성, 침투의 정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해석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종양 표지 인자는 원발성 종양을 진단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검사할 수 있고 암의 예후 판정과 치료 경과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종양 표지 인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 이 부분 잘 해주셔야 돼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간세포암이나 생식세포 종양일 경우에 분비되는 것으로 얘를 확인해냄으로 인해서 얘를 의심해 볼 수 있어. 뭐예요? 알파 페토프로테인 AFP입니다. 자, 대장암, 췌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에서 증가하게 되고 간경화, 알코올성 간염, 췌장염, 궤양성 대장염 등에서 항원이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고 흡연자도 항원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 얘는 태아암 항원 CEA예요. 자, 간이나 췌장, 담독의 암을 진단하거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CA19-9. CA125는 난소암의 병세를 잘 반영하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와 경과 관찰에 유용합니다. 난소암 포인트 주시고. 자, 전립선 특이항원 PSA는 전립선 암의 특이적인 표지자가 되겠죠. 기출된 바 있어요. PSA를 적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전립선 암의 특이적 표지자가 됩니다. 문제 3번으로 갑니다. 항암화학요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한 일부의 간호진단입니다. 각 진단에서 간호중재를 2가지 이상 쓰고 밑줄친 A가 발생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암화학요법이에요. 얘도 알고 계셔야 돼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간호중재로 여러분들이 가지쳐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미각증과 관련된 영양결핍이 있습니다. 이미각증이 나타납니다. 식욕과 영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각의 변화를 사정하고 약냄새 느낀다면 화학요법제를 주입할 동안 마른 과자, 딱딱한 사탕을 먹도록 하고. 자, 구내염과 관련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구내염 왜 발생해? 그 이유를 쓰래요. 이게 중요한 얘기죠.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데 왜 구내염이 발생하는 거야? 왜 탈모 발생하는 거야? 왜 빈혈 나타나고, 왜 호중구 감소가 나타나고, 왜 혈소판 감소가 나타나? 구내염이 발생하는 맥락과 같은 맥락이죠. 어떤 거예요? 항암제는 빠른 세포 분열과 증식의 특징을 갖는 암세포. 항암제라고 하는 것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의 특징을 봤더니 세포 분열이 빠르고 증식이 빠르대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빠르고 증식이 빠른 것이 암세포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으니 얘를 공격하면 되겠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도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이 빠르고 증식이 빠른 곳이 있죠. 구강내, 그리고 대표적으로 골수. 골수에서요, 적혈구 만들고요, 백혈구 만들고요, 혈소판 만드는데 얘도 역시 항암제로 인해서 공격받는다고요. 그럼 얘 기능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적혈구 감소하고 호중구 감소하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구내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구강간호 해줘야죠. 구강 내 관찰하고 진통제 필요하면 주도록 하고 소금물 함수할 수 있으면 주고 그리고 상처 입지 않도록 부드러운 칫솔, 스펀지 사용하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 향신료나 탄산류 피하고 술, 담배 금하고 다양한 식이 제공하고 그리고 영양식을 하도록 입술에는 연고를 발라줍니다. 자, 골수, 구강, 그리고 이 모낭 역시 세포 분열이 굉장히 잘 되죠. 자, 그래서 탈모 생겨날 수 있습니다. 탈모와 관련된 자존감이 장애돼요.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우리의 간호중재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항암제로 인해서 탈모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요법 다 끝나면요. 항암요법 다 끝나면요. 머리 곧 다시 자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얘기해 주라고요. 가발, 머플러, 모자, 모조, 눈썹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주 감지 말고 긴 머리 자르는 게 낫고 부드러운 빗 사용하고 자주 머리를 빗지 않도록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진단 말이에요. 신체상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그에 따른 감정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적혈구가 감소합니다. 적혈구가 감소하니 빈혈 증상 나타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적혈구 검사해봐. 빈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봐봐. 고단백식이 섭취하면 적혈구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필요하다면 자가간호에 도움을 주고 자주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호중구가 감소됩니다. 자, 호중구 감소로 인해서 감염의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활력 증상, 흉부 엑스선 촬영, 혈액 검사를 합니다. 감기, 수두, 대상포진, 홍역, 개방찬과 같은 감염자와의 접촉을 당연히 피해 주셔야죠. 좋은 위생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농양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 체온을 재거나 완화제를 투입하는 것은 피하고 침습적인 간호는 모두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열 감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염의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이 감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의 무분별한 사용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고열량, 고단백식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처방에 따라 혈액, 객담, 소변을 배양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처치해 줘야죠. 혈소판이 감소됩니다. 혈소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출혈 가능성. 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출혈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상 출혈이 있는지, 그리고 아주 작은 부딪힘에도 상처가 날 수 있고 출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한 환경을 해주셔야 돼요. 안전한 환경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면도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고요. 칫솔,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도록 하고, 목욕, 태양 피하도록 하고, 자극되지 않게 아스피린 절대적으로 금기죠. 자, 알코올, 기침약과 같은 혈소판 기능을 손상시키는 약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혈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동안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서 지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갈게요. 이번에는 방사선요법 얘기할 거예요. 자, 방사선요법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거예요. 피부간호. 방사선요법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피부간호. 역시 출제된 바 있죠. 건조하게 유지해 주세요. 물, 물, 그리고 비누 사용하지 마세요. 자, 물기를 말릴 때 피부를 가볍게 문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자극 주지 마! 이겁니다. 자, 방사선 치료사에 의해서 처방되지 않는 한 치료부에 연고, 파우더, 로션 절대적으로 금기죠. 치료받은 후에 그 부위에 열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수년 동안 열이나 햇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햇빛 쏘이거나 찬 것, 바람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역시 자극 주지 않도록. 반창고, 테이프 안 돼요. 치료사가 피부에 표시해둔 것을 절대적으로 지우면 안 되고요. 전기 면도기만 사용하고, 그리고 자극을 주거나 마찰을 주는 것은 모두 다 피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면직물이 가장 좋습니다. 쪼이는 거 피해 주시고, 치료 기간 동안 바닷물, 염소가 함유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제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극을 줄이고 감소시키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 부위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다른 거 바르지 말라고요. 비누 사용조차 주의하라고요. 태양열조차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긴 팔 입고 긴 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하죠.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문제 1번이에요. 통증은 단순히 생리적 기전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통증 시 마사지를 한단 말이에요. 배를 문질문질 해줘요.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걸 관문통제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래요. 역시 기출된 바 있는 부분이에요. 자, 관문통제 이론. 척추 후각의 교양질은 감각 정보가 T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양질, 얘가 관문이 돼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된다고요. 통증, 감각이 딱 발생했어요. 그럼 얘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T세포로 들어가요. 그럼 얘가 통증을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봐요. 대섬유가 흥분하게 되면 관문을 닫아버려요. 소섬유가 흥분하면 관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통증이 발생했어. 그랬을 때 대섬유가 열려버리면, 대섬유가 흥분하게 되면 관문을 닫아서 이 통증이 T세포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겁니다. 소섬유가 흥분하게 되면 이 관문을 열어서 통증에 대한 감각 정보를 T세포로 전달할 거예요. 됐나요? 대섬유가 흥분하면 관문을 닫고, 소섬유가 흥분하면 관문을 열어서 감각 정보를 통과시킵니다. 열리면 감각 정보, 통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T세포는 통증의 지각, 그리고 반응을 유발하는 신경 기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통증을 지각하게 된다고요. 마사지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죠? 배 아프다 그러면 마사지 해주잖아요. 통증을 감소시켜요. 왜 통증 감소시켜? 마사지로 인해서 대섬유가 흥분하게 되어 있어. 대섬유가 흥분하면 이 관문이 닫혀버리거든. 따라서 신경 흥분 전도를 억제하기 때문에 통증이 감소될 수 있어. 여기를 닫아버린다고요. 마사지와 관문 통제 이론을 연결시키는 거 출제된 바 있어요. 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고 얘네 둘을 연결시켜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약물요법 기억하셔야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A급 잡고 갑니다. 약물요법은 통증 경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통증에 사용되는 약물은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보조제 등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비마약성 진통제의 종류입니다. 각각의 작용 기전을 설명하고 밑줄 친 A의 이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통제를 많이 사용한다, 안 한다?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이 진통제가 어떠한 작용 기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당연히 있겠다예요. 그러니까 출제가 되죠. 아스피린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자체를 저해시켜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부프로펜은요. 얘는 콕스1, 콕스2의 효소 억제해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저해해서 진통과 소염 효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출제됐습니다. 자, 셀레코시브 얘는요.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켜요. 얘는 콕스1, 콕스2 둘 다 억제시키는 거고 얘는 콕스2만 억제시킬 거예요. 선택적 약물이라고 얘기하죠. 자, 아스트아미노펜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저하해서 통증과 열 감소시키고 염증, 혈소판 기능에는 영향 주지 않고 통증과 열을 감소시키는 해열 그리고 통증 감소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염증,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자, 아스피린과 달리 위장관 장애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물어봤을 때 위 내벽의 유지를 돕는 콕스1을 억제하지 않고 콕스2만 억제하기 때문에 위장관에 대한 유해 반응이 거의 없으면서도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콕스1, 콕스2 이렇게 콕스1, 2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A급 내용입니다. 자, NSAID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A급 잡고 갈게요. 자, 효과, 진통 효과 그리고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진통 그리고 해열 효과가 있다. 양리작용은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 효소인 시클로옥시게나제, 우리가 얘기하는 콥스, 얘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NSAID는 콕스 억제함으로 인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서 진통 효과 그리고 해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콕스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콕스1이 있고요. 콕스2가 있습니다. 자, 콕스1이 있고 콕스2가 있는데 이 콕스1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효소예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플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요. 그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콕스1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효소야. 콕스2는 얘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약을 먹는 것은 염증 반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로 인해서 진통 효과, 해열 효과 나타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봐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초기의 이런 NSAID계 약물은 콕스2뿐만이 아니라 콕스1도 억제시킵니다. 콕스2를 억제시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진통 효과, 해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봐요.
콕스1도 억제시킨단 말이죠. 그럼 항상성을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 위장관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통 효과, 해열 효과를 위해서 이 이부프로펜을 먹었는데 이로 인해서 진통 효과, 해열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갑자기 위가 안 좋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유해 반응, 이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부프로펜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콕스1이 억제됐고 콕스1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위장관의 항상성 유지가 안 되면서 위장관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 반응, 유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초기에 합성된 엔세이드는 위 내벽의 유지를 돕는, 위 내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콕스1도 억제하게 됩니다. 콕스1의 효과를 차단하게 되면서 유해 반응, 이상 반응, 부작용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위 연동 운동, 이상 장애가 나타나고 궤양과 같은 원하지 않는 위장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세트아미노펜처럼 콕스2만 억제시키는 약물이 나오는 거죠. 선택적으로 억제시키는 약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둘 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콕스2만 억제시켜. 이렇게요. 콕스2만 억제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진통 효과, 해열 효과는 나타나지만 위장관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 둘의 차이점을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호흡 억제입니다. 따라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마약성 진통제의 작용 기전에 근거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문제점은 호흡이 억제되는 거. 따라서 뇌 손상이 있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주의해야 되는데 마약성 진통제를 통해서 호흡 억제가 되는데 그 기전은 뭐야? 일단 이게 첫 번째 문제. 작용 기전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 작용 기전에 근거해서 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주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호흡 억제예요. 따라서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주의해야 돼요. 왜 주의해야 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해서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서 호흡 억제되잖아. 그 호흡 억제가 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뇌의 어느 부위인지를 얘기하면서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나가야 될 문제는 호흡 억제와 관련되어 있는 뇌의 부위,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자, 마약성 진통제는 연수의 호흡 중추를 억제하게 됩니다. 일단 요거 해결이 됐습니다. 연수라고 하는 거, 연수의 호흡 중추를 억제해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킬 거예요. 자, 사실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을 증가시키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호흡수를 증가시키고
시킨다고요. 호흡수를 증가시키고 그 깊이를 증가시킬 겁니다. 근데 연수의 호흡 중추가 억제되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잘 증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감수성을 감소시킨다고요. 그럼 이산화탄소 자체는 증가되는데 호흡은 억제되고 있죠. 그럼 우리 몸에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 양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혈관이 확장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뇌혈관 확장이죠.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돼요. 혈류량이 증가되게 되면 뇌압 상승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호흡 억제입니다. 따라서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기전이냐면 마약성 진통제가 연수의 호흡 중추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되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질 거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혈관은 확장될 거고 뇌에서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ICP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3번 비약물요법은 환자에게 덜 위험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지, 연료법, 냉요법, 그리고 텐스 모두 다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럼 어떠한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피부의 대섬유를 자극할 겁니다. 자, 대섬유 자극하면 그 관문이 닫힌다라고 얘기했어요. 척수의 관문을 닫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진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연료법,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겁니다. 손상 부위 염증 산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역시 피부의 대섬유를 자극합니다. 척수의 통증 관문을 닫게 해서 근육을 이완시켜 긴장과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자, 냉요법 역시 통증을 감소시킬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조직이 차가워지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뇌에 도달하는 통증 자극이 줄어들 수 있어요. 냉감이 통각보다 우세합니다. 그래서 냉감과 통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아픈 자극이 있을 때 얘가 더 많이 느껴진다고요. 통증을 덜 느끼게 돼요. 텐스, 약한 전류로 피부의 말초 감각을 자극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손상 부위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해 통증을 치료하는 것을 얘기해요. 작용 기전 같이 연결시킬게요. 자, 5번째 챕터로 갑시다. 요구 중심 간호입니다. 1번 문제. 신체 역학의 원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근골격계와 신경계 손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쉽게 만들어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기본적으로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감은 더 커진다.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이 안정감이 있어요. 적당하게 벌려서 기저면을 넓히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중력의 중심이 중간에 위치할수록 안정감은 더욱 커진다. 중심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 어떻게 생각해봐요? 중심이 중간에 있는 게 나아요? 중심이 아래쪽에 있는 게 나아요?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감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심선이 물체의 기저면을 통과하면 물체의 균형 상태는 유지될 수 있고 강하고 큰 근육근을 사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강한데, 더 큰데. 기저면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비틀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선을 곧게 하고 힘을 팔과 다리로 분배한 균형 있는 활동은 등의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힘의 분배. 자,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 물체를 회전시켜 움직이는 것보다 노력이 적게 된다. 들어 올리는 것.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 그리고 얘를
회축으로 축을 잡고 추축으로. 자, 축을 잡고 안정감 있게 돌려가면서 움직이는 것. 어떤 게 노력이 적게 들어요? 드는 게 훨씬 더 많은 힘을 들게 합니다. 자, 지렛대를 사용하거나 물체를 굴리고 돌리고 추축으로 회전시켜 움직이는 것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력이 적게 들어요. 자, 움직이려는 물체가 지나가는 표면과의 마찰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은 적어질 수 있고요. 일을 하는데 힘이 적게 들수록 손상의 위험은 감소될 수 있고, 좋은 신체 선열을 유지하면 근육군의 피로는 감소하고, 휴식과 활동 기간이 번갈아 있는 것은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과 휴식을 번갈아 가면서 꼭 계획 있게 일을 하라고 하죠. 두 물체 간의 중력 중심을 가깝게 평행하게 유지해서 이동함이 안전합니다. 판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틀린 거 찾아낼 수 있게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목발은, 자, 목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목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간간히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한 B급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발은 나무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고, 일시적으로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한쪽이나 양쪽 다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목발 사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이에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 A, 이유, 기역부터 시옷에 해당하는 내용 차례대로 쓰기, 그리고 B, C, D, E를 설명하래요. 첫 번째, 목발 손잡이의 위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팔꿈치의 각도가 30도로 약간 굴곡된 상태여야 해요. 이런 자세, 위치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목발 패드와 애과의 거리가 손가락 3개 정도의 너비가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애가가 있단 말이에요. 애가가 있단 말이에요. 겨드랑이가 있단 말이에요. 목발 여기를 이렇게 끼운다고요. 이렇게 끼울 때 목발 패드와 애가 거리가 손가락 3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 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 목발을 사용하는 동안 체중이 애과에 딱 실리게 되면 애과를 압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골신경이 눌리게 돼서 팔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목발마비라고 합니다. 왜? 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목발마비 역시 기출된 바 있는 부분이죠. 목발 보행 방법. 기본 목발 자세는 삼각 위입니다. 이거 역시 기출됐어요. 목발을 양 발끝의 앞쪽과 옆쪽으로 각각 15cm 위치에 두는 자세입니다. 15cm. 그럼 왜 이렇게 두는가? 왜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가? 뭐 때문에? 뭘 넓게 해서 균형이 증가하게 하기 위함인가? 기저면을 넓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는 보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화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4점 보행, 3점 보행, 2점 보행, 뭐 이렇게 보행이 보이는데 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지면에 닿아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리 2개, 목발 2개가 있잖아요. 다리 2개, 목발 2개가 모두 다 지면에 내려앉아 있으면 4점이에요. 3개가 있으면 3점 보행, 2개가 있으면 2점 보행입니다. 자, 4점 보행은 니은의 체중이 지탱될 수 있을 때 적용하는 거야. 어디에? 두 다리에. 두 다리에 체중이 지탱할 수 있을 때 4점 보행을 할 거다. 그러면 4점 보행일 때 어떠한 순서대로 이동해야 되는가? 오른쪽 목발, 그 다음에 왼쪽 발, 왼쪽 목발, 오른쪽 발 순으로 움직일 거예요. 4점 모두 다 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3점 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한쪽 다리에 전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두 다리 중에서 한쪽 다리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지만 한쪽 다리에는 체중을 지탱할 수 없을 때 하는 보행 방법이 바로 3정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돼? 자, 두 목발에 체중을 싣고 다음에 건강한 다리로 체중을 옮기면서 양쪽 목발과 이완된 다리가 나가고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옮기는 순이다.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온전히 다 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목발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셔야 됩니다. 2점 보행이에요. 두 다리에 각각 부분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 적용합니다. 한쪽 목발, 반대쪽 발이 동시에, 그럼 바닥에 딛고 있는 그 힘은 2점이 되겠죠. 정상 보행과 비슷합니다. 자, 다리와 고관절이 마비된 대상자입니다. 또는 보조기를 착용한 체중 부하가 되지 않는 대상자에게 이용할 거예요. 두 목발을 함께 앞으로 진전시킨 후 팔에 체중을 싣고 목발까지 몸을 들어 옮기는 것. 목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내 몸 가고. 스윙 투 보잉이에요. 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하반신 마비 대상자에게 이용됐는데 두 목발을 함께 앞으로 전진시킨 후 팔에 체중을 싣고 목발을 통과해서 더 앞으로. 그러니까 스윙 투 보행보다는 몸이 가는 그 위치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스윙 트루 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윙 트루 보행. 계단에서의 목발 보행.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시 기출된 바 있는 부분. 계단 올라갈 때, 계단 아래에 서서 목발에 체중을 지탱한 후 건강한 다리를 먼저 계단에 올리고 체중을 건강한 다리로 옮겨 지탱한 후 목발과 이완된 다리를 올립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요. 체중을 건강한 쪽 다리로 지탱하고 목발을 먼저 계단 아래로 내린 후 체중을 목발로 옮겨 지탱하면서 이완된 다리를 내리고 건강한 다리를 내려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의자에 서고 앉을 때, 자, 앉을 때 건강한 다리가 의자 중간에 오도록 하고 아픈 다리 쪽으로 목발을 옮겨주고 얘를 보조해야 되니까 건강한 다리 쪽 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이완된 다리를 앞으로 들고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서서히 앉는다. 설 때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면서 의자의 가장자리에 건강한 다리를 놓고 아픈 쪽 다리의 손으로 목발 손잡이를 붙잡고 역시 보조하기 위해서 건강한 쪽 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일어설 때 건강한 쪽 다리를 지지하기 위해 체중을 목발과 의자 팔걸이를 잡은 손에 싣는다. 목발과 의자의 팔걸이를 밀치면서 몸을 의자에서 일으키고 완전히 일어선 후 걷기 전 삼가기를 취한다. 기저면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안정된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